처음에는 좋아지지 않겠어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진짜 얘 돈 버네, 세 번째는 야 이렇게 계속 가면 새로운 플레이들이 막 들어오는 거지. 안녕하세요, 허란 기자입니다. 오늘 더 부자 시간에는 김일구 하나투자증권 상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님께서는 이제 국내 최고 채권 전문가, 이런 항상 수식어가 따르잖아요. 제가 채권을 좀 오래 하긴 했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상무님이 채권만 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주식도 하고 채권도 하고 운용도 하고 애널리스트도 하고, 정말 이 다양한 것들을 플레이, 공격수와 수비수를 넘나들면서 다 해보셨단 말이죠. 그중에서 가장 상무님을 잘 설명하는 업은 어떤 걸까요? 여전히 저는 채권이 가장 저하고도 좀 궁합도 잘 맞는 것 같아요. 채권 애널리스트가 저는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채권에 대한 리포트 쓸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왜요? 뭔가 좀 맞는 것 같아요. 보통 채권 쪽 하시는 분들을 세상을 조금 약간 비관적으로 본다, 이런 편견이 있는데. 주식과 채권이라는 자산 자체가 가격이 올라가는 메커니즘이 다른 거죠. 근데 전부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게 가격이 올라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채권은 경제가 나빠지고 그래서 이제 금리가 떨어질 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 언제 나빠지나 이런 걸 보고 있는데 근데 진짜 세상이 망했다. 그러면 금리 제로잖아요. 제로. 그러면 돈 벌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이 세상이 망하는 걸 원한다. 그건 아니에요. 한 번씩 경기가 좀 나빠지고 아이고 겨울도 있어야지 뭐 그리고 한 번씩 정리하고 가는 거지 뭐 이제 이 정도지 그 뭐 세상 망해라 이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남들 추울 때 그때 조금 따뜻한 그 정도. 근데 사실 채권 투자가들이 경기를 사이클로 보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더 부자 시간에서는 경기를 보고 투자하는 법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경기 사이클을 읽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뭐 경기 사이클 읽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도 그걸 이제 그림으로 해서 만들어 놨더라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지난 몇 달 동안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를 동그랗게 돌아가도록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고 요거는 경제가 좋아지는 거고 요거는 둔화되는 거고 요거는 침체 국면이고 회복 국면이고 이런 식으로 지표를 만들어 놓고 보면 지표가 실제로 그렇게 움직여요. 물론 불규칙하게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어떤 큰 변화에서는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그런 게 있죠. 그걸로 가지고 뭐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개의 경제 지표를 놓고 볼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OECD 경기 선행지수 이런 걸 좀 많이 보는 편이고 요게 그 다음에 어떻게 나타날까 그런 걸 예상해보고 뭐 이렇게도 예상하고 저렇게도 예상해보고 그럼 경기가 지금 이맘때쯤 아니겠는가 이런 걸 보는 것이죠. 뭐 또는 뭐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 이런 걸 보고 그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장단기 금리 차는 채권 시장에서 이렇게 서로 간에 거래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 차이가 단기 금리는 경제가 진짜 좋아져야 올라가는 거거든요. 장기 금리는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만으로도 올라가요. 단기는 실물과 좀 더 밀접하고 장기는 기대감을 반영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경제는 아직 안 좋은데 이제 경제 회복에 대한 경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높으면 장단기 금리 차가 쭉 확대가 되는 이런 과정에 들어가죠. 그리고 실제로 경제가 좀 좋아질 고 나서도 뭐 어떤 사람들이 야 경제 이미 좋아졌는데 그러는데 여전히 정책 결정하는 중앙은행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이 정도에서 지금 우리가 이 단기금리 손을 놔버리면 경제가 급격하게 위축될 위험이 있다. 좀 더 가자. 좀 더 기다려라. 이렇게 되면 경제 좋은데 장기금리 올라가고 단기금리 묶여있고 이렇게 해서 단기금리 확대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중앙은행들이 단기금리 잡고 있던 손을 놔버립니다. 이젠 너 올라가도 되겠네. 뭐 이 정도면 충분해. 그 정도 금리 올라가도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는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되면 이거 놔버리면 이게 쫙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쪽 애들 장기 쪽에서는 어떤 생각이냐면 야 금리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것도 사이클 돌겠네. 좀 있으면 뭐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좀 있으면 경제가 나빠지지 않을까? 그럼 이거 올라올 때 얘는 이제 설설 내려올 준비라는 거네요. 네, 그러면서 이게 이제 격차가 좁혀지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경제가 나빠지는 뉴스가 이렇게 나오면 장기금리가 툭 하고 내려오면서 이게 붙기 시작합니다. 붙기 시작하고 근데 얘는 그러죠. 아니 지금 자금 수요도 많고 경제는 여전히 좋은 것 같은데 좀 있어봐. 사이클이잖아. 세상은 다 돌고 도는 거거든. 좀 있으면 진짜 나빠질 거야. 에이 무슨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덜컥 무슨 일이 생기면서 뭐 바이러스가 돈다든가 그러면 뭐 리만 사태가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급격하게
경기가 침체로 들어가겠죠. 붙어버린단 말이죠. 이런 식의 사이클이 있어요. 또 금값과 구리값으로 경기를 또 진단하기도 하잖아요. 상무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유심히 보시나요? 유심히 보는 편이죠. 근데 그거는 뭐 사실 장단기 금리차나 OECD 경기 선행지수처럼 경제만 놓고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금이나 구리는 독특한 또 다른 수요들이 있습니다. 뭐 경제가 좋든 안 좋든 인도나 중국 사람들이 금을 많이 사면 또 올라가는 것이고. 실제 산업재에서 또 구리를 많이 쓸 수도 있고 이런 맞아요. 식으로.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이제 그거 찾아봐서 어떻게 좀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그걸 갖고 뭘 판단하기는 정말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렵나요? 실제로 이걸 갖고 이제 이게 주식시장, 자기가 주식 투자한다면 그까지 함의를 끌고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라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겠죠. 그걸 이제 꾸준하게 그걸 관찰하고 이야기해주는 이런 의미다 저런 의미다. 물론 애널리스트마다 이걸 해석하는 방법은 다 달라요. 때문에 저는 개인 투자자들도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투자를 하고 있고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뭐 기관 투자자들한테 저는 보통 월이나 분기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반년이나 1년에 한 번씩은 경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지금 주식시장이 뭘 믿고 지금 이러는 것이지라고 하는 걸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럴 때 전체적으로 하루 정도 날을 잡아서 이런저런 리포트들에 대해서 한번 보고 평가해보고 내가 다음에 얘 글은 또 한번 읽어봐야지 뭐 얘 글은 에이 읽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 자문과 같은 서비스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게 보는 사람이 뭐 애널리스트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그만큼의 식견을 올려야 되는 건데 이건 쉬운 일은 아니죠. 이 사이클에 맞춰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사실 두 번째 단계일 것 같아요. 경기 회복 국면에서는 경기 민감주를 사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식의 패턴들이 있을 텐데 좀 사이클에 맞춰서 투자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이제 상상의 영역입니다. 상상의 영역인데 앞으로 좋아질 일이 얼마 안 남았다. 이게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경기 침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돌발 변수들이 들어와야지만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바이러스라든지 뭐 리만 사태라든지 닷컴 기업들이 갑자기 붕괴한다든지 뭔가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걸 예측하는 거 불가능해요. 근데 지금쯤 이럴 때쯤이면 뭐 하나 들어오면 이거 경기 침체가 갈 위험이 굉장히 높다. 이런 시기쯤 되면 투자를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하는 게 맞겠죠. 그동안 자기가 봐왔던 패턴에 따라서 어떤 종목들은 경기 나빠질 때 굉장히 심각하게 나빠질 거예요. 지금은 뭐 좋다고 난리가 났지만 경기가 침체가 되면 이 종목은 많이 빠진다. 경기 침체하도 이 종목은 잘 안 빠질 거야. 그럼 나 그냥 현금 갖고 갈까? 아니면 주가도 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도 경기 침체 왔을 때 좀 덜 빠질 만한 종목 중심으로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현금이죠. 뭐 그러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그러면 금이겠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좀 보수적으로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갖고 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건 다 다릅니다. 근데 경기가 이제 바닥을 지나고 올라간다 생각하면 앞으로도 계속 가겠지. 그러면 아주 초기에는 경제가 좋아지면 좋아진다고 이야기하는 뭐 운송, 항공 그런 것들이 쭉 올라가는데 이거는 짧으면 한 달, 길면 한 3개월에 끝나는 음식입니다. 결국은 그 성격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주가는 결코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제일 처음에 어떤 뉴스가 나와서 이런 기업들이 쫙 올라간다. 뭐 제일 많이 올라가는 기업들은 제일 부실한 애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싸져 있으니까요. 네, 너무 많이 팔아놨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이거 올라간다고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제일 가벼운 애를 사고 들어가는 거죠. 유통 물량도 많고 많이 팔려 있고 싸져 있는 애들. 그렇죠. 이미 그럼 팔 수 있는 물량도 별로 없어요. 쫙 올라가는 거죠. 그러네. 근데 이게 한 단계가 끝나고 나면 그러고 나면 조정을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부터는 첫 번째 같은 그런 기대감만으로 막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실적이 있어야 올라가는 거죠. 네,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기대감만이 아니고 이 기업이 실제로 뭐 수주를 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올라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때부터는 옥석을 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종목이 올라가는 데 저는 3개의 사이클이 있다고 보거든요. 세 번 올라가는 건데 처음에는 좋아지지 않겠어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진짜 얘 돈 버네. 세 번째는 이렇게 계속 가면 새로운 플레이들이 막 들어오는 거죠. 이거 사. 불꽃처럼 올라가는 세 번째 단계의 상승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첫 번째 단계는 기대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몸집이 가볍고 그런 종목들 제일 부실한 그런 기업일수록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경향을 갖고 있고 근데 두 번째 올라갈 때는 진짜 큰 거 중심으로
왜냐하면 큰 애들이 실적을 내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렇게 가기 시작하고 세 번째 주 가게 되면 이제 뭐 그 당시에 핫한 종목들이 쫙 치고 가는 그런 움직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내가 지금 경기개혁 초기 국면에서 부실한 종목을 샀다고 치면 빨리 팔고 나와야겠네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에서 퀀트 하는 사람들이 전체 기간에 걸쳐 가지고 몇 개의 변수를 갖고 예측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실패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패션을 계속 바꿉니다. 마치 뭐 옷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패션이 뭐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온다고요? 똑같이 돌아오지 않죠. 결코 그쵸. 패턴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패턴이 굉장히 계속 바뀌어 나가는데 이게 아주 일정하지는 않아요. 세 단계로 상승장 이걸로 1파, 2파, 3파 이렇게 말하기도 하던데요. 1파, 3파, 5파라고 이야기하죠. 왜요? 1파, 3파 내려갔다 올라오니까. 올라갔다가 조정받는 2파가 있고요. 그렇네요. 3파 올라갔다 조정받는 4파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혹은 현 단계에서 5파인 종목들이 있나요? 미국의 빅테크가 5파를 지난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미 갈 만큼 다 간 거 아닌가.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거 앞으로 몇 년치까지 땡겼나. 이런 두려움이 좀 있죠. 그럼 LG화학 같은 배터리주는 3파 국면이라고 봐야 되나요? 저는 그 정도라고 봐요. 그럼 지금 잠깐 조정장인 거예요? 3파는 아직 조정장은 아니죠. 예, 실적이 한번 휘청하기 시작하면 조정을 또 받고 그 다음에 다시 가면 야 영원하라 이렇게 되는. 그렇구나. 이게 미국의 빅테크들은 그까지 다 한번 다 갔나 그런 걱정을 좀 하죠. 테슬라 같은 전기차는 지금 3파 국면인 거로 봐야 되는 거죠. 걔도 아마 5파지 않겠나. 벌써 어느새 실적도 본격화되기 전에 5파로. 그러니까 시간을 이제 압축시켜가지고 가버리는. 그러니까 실적 나와봤자 이 종목은 실적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적이 도대체 어느 정도 나와야지 이 주식의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겠습니까? 실적으로는 절대 정당 안 돼요. 경기 방어주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들도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올해 들어와서 좀 많이 무너진 게 그런 거죠. 경기 방어주 이런 게 많이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경기 민감주라고 이야기하는 자동차, 경기 방어주로 이야기하는 식음료, 화장품 이런 거 보면 그 락다운 시기에 사람들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우니까 자동차에 대한 구매를 더 늘리고 뭐 가령 뭐 중고차 시장도 뭐 그런 화랑이 또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비싼 차들이 많이 팔려나가고 우리나라도 올해 마찬가지였어요. 전 세계 마찬가지였는데 이거는 옛날로 따지면 경기 민감주기 때문에 올해 보면은 박살났어야 되는 종목이에요. 근데 얘들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밖을 안 다니니까 화장을 안 해요. 뭐 편의점 가서 음료수 사 먹을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나빠도 팔리는 화장품이나 음식료 업종은 주가가 안 좋고 이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은 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 경기 불황 때 원래 성장주가 쭉 가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일단 거기서 동의하지 않으신 건가요? 성장주는 경기하고는 좀 무관하게 그러니까 뭐 정의를 하는 것 자체가 성장주는 그냥 좀 비싼 주식들을 성장주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싼 주식을 가치주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거는 경기 사이클하고는 좀 무관한 그런 좀 달라요. 네, 다른 전문가께서 이제 불황기에는 성장주가 몇 개 없다 보니 그 소수의 이익을 많이 내는 종목들에 이제 돈이 몰린다. 그래서 불황기에는 성장주가 더 가파르게 상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성장이 희소할 때가 있죠. 네. 그분 같은 경우는 지난 2013년 이럴 때 했던 이야기를 하신 걸 건데 그때 이제 뭐 우리나라 박스핀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이제 거의 다 이제 없다. 성장 없다. 근데 중국 관련주들 성장 있다고 해가지고 뭐 난리가 났었던 그때 화장품이었고 여러 기업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이번에 코로나 국면도 사실은 경기 침체 국면이었고 이때 성장주가 언택트주라 그래서 쭉 올라갔던 이유도 결국은 이익을 많이 낼 걸로 기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성장주에 좀 돈이 많이 몰린 측면이 있다. 경기 침체기에 제일 많이 떨어지는 게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비싸졌던 게 한꺼번에 조정받는데 제일 심하게 떨어지는 게 많이 갔던 종목이 제일 심하게 떨어지기도 하죠. 현재 그러면 경기 사이클에서 오르는 주식을 사야 될까요? 못 오른 주식을 사야 될까요? 그게 이제 주식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내가 주식을 사려고 할 때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걸 살 것이냐,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 걸 살 것이냐. 이게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으면 2, 3년간의 경험이 없고 그동안에 크게 잃어본 경험이 없으시면 가는 걸 사는 게 맞다고 봐요. 가는 걸 사는 내가 조금 고수면 안 올라간 걸 사는 건 이거는 진짜 절정의 고수들이 하는 행동.
이 주식에 있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뭐 가령 이제 하나의 사람이라고 하는 미스터 마켓이라고 본다면 얘는 아니야라고 해서 안 사서 가격이 적어잖아요. 근데 얘가 이 미스터 마켓이 바보라고 내가 전제를 해야지만 이걸 사는 거거든요. 얘가 내보다 똑똑할 거라고 생각하면 이거 사면 안 되죠. 근데 어떻게 이걸 사느냐? 나는 얘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다고 봐. 그래서 이걸 살 수 있는 그쵸. 거지. 그래서 자기가 초보라고 생각하신다면 올라가는 거 사람들이 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잠깐 생각해 보자. 이거 살 만큼 사람들이 다 샀을까? 가령 살 수 있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치면 지금 내가 몇 번째 사는 거지? 90번째. 그만. 80번째. 아, 스톱. 70번째. 조금 남아있겠네. 사볼까? 웬만하면 40번, 50번 정도쯤 되는 종목이다. 야, 이거 한 30번, 40번쯤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사는 게 맞지. 사람들이 지금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올라가는 건데 지금 아직 팔 사람이 한 40명, 50명 남았는데 지금 사가지고 어떻게 하겠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들을 내가 아는 게 이것도 참 힘든 일인데 어쨌든 여기는 앞으로 사람들이 더 들어올 거거든요. 네. 저기는 계속 빠져나갈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올라가는 주식을 해보시는 게 그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시 지켜야 될 원칙을 좀 여쭤볼게요.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돈이 어떤 돈이냐라는 거거든요. 아, 내 돈이냐 빌린 돈이냐. 빌린 돈 같으면 사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잃어보면. 아, 그쵸. 벌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잃어보면 이게 자기 돈 잃는 거하고 남의 그 빌린 돈 잃는 거하고는 차이가 커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돈의 문제인데 투자금을 늘리지 마라. 1년 동안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타기 하지 마라. 물타기 하면 그게 내가 정말 좋은 기업을 분할 매수한다. 이렇게 자기가 자꾸만 생각을 바꿔요. 이걸 인지부조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행동이 있어요. 떨어지는 종목을 더 샀거든요. 더 사고 왔는데 행동은 이미 해버렸잖아요. 이거를 내가 바꿀 수는 없거든요. 생각을 바꾸는 거 처음에는 부실한 기업 잠깐 사가지고 잠깐 먹고 나와야지 했다가 이게 몇 번 사고 난다. 물타기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훌륭한 기업을 이렇게 싸게 거래하다니 이렇게 생각을 자기가 바꿔버립니다. 예, 그러고 나면 크게 잃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대부분 다 큰 손실을 입는 게 이렇게 해서 물타기 하다가 잃어요. 계획 세워놓고 네. 그거에 맞춰서 분할 매수하면 그럼 내 돈 쓰겠죠 아무래도. 그걸 뭐 남의 돈 쓰진 않겠죠. 아, 중요한 원칙, 정말 기본이지만 중요한 원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무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길게 보면 올라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한번 홈이 훅 빠진 거를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많은 분들이 고통을 크게 느끼는 이유가 상대적 박탈감이죠. 내가 이 세상의 주연 배우는 아닐 거예요.